심지어 내란 잔당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해보겠다고 단일화 시도까지 한 마당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김문수는 뭐가 잘났다고 선거를 지고도 철봉을 하고 훌라후프를 돌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표를 많이 받은 거죠. 이거 보니까 이제 당권을 내가 다시 잡아도 되겠다.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도 이준석과 단일화만 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였다라는 걸 계속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러니까, 것이고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되지 않은 김문수 후보의 영상을 올렸어요.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요, 김문수랑. 그러니까 관악산에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당권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러나 저러나 한동훈한테는 뺏기면 안 된다라는 힘이 김문수에게 실리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당권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점은 49.42%였고 1728만 표로 최다 득표를 했지만 그 박근혜가 얻었었던 51.6은 넘어서 51.8은 최소 됐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7만 됐었어. 원래 51.7이었어요 출구조사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저는 다 제 생각했을 때 베스트는 최소 51.6을 넘는 51.8 정도. 네. 김문수는 40이 안 넘었으면 좋겠다. 39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권영국 후보는 2.37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정당의 운명이 갈린다. 왜냐하면 2.37이 지난 대선 심상정 후보가 받았던 득표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정의당의 여성 후보가 받았던 후보가 2.37인데 지금 민주노동당 모든 흔히 말하는 정의당계의 모든 정당들을 다 합쳐서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나왔는데 2.37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5.8 정도의 전후로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가 되게 중요했다고 보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문국현 후보가 받았던 득표입니다. 아 문국현 득표율. 네, 저는 네. 사회적 커리어나 인생 역정으로 봤을 때 문국현 후보가 훨씬 더 나은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준석이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진보는 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양당이 싫어서 이준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남 현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맞는 복합적인 말이에요. ting이들이 네. 이준석을 지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목했었는데 결국은 이준석은 5.8 훌쩍 넘은 8%대를 기록했고 권영국 후보 2.37이 훨씬 안 되는 득표로 그러니까요. 끝나버렸어요. 그럼 네.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 양당이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을 이준석이 무언가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팸코나 뭐 이대남들의 일부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준석한테로 갔었던 표심 중에 민주당이 조금 긴장해야 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표심은 연금개혁 문제. 아 청년에 관련된 문제, 그렇구나. 취업에 대한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저 정당 힘없는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정당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바꿔주는구나. 이런 효능감을 주면 그 표는 사실상 쓸려올 수 있다 다시. 네. 그런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발표했고 그 세대별 이제 지형 같은 것들 분석을 했는데 저는 참 놀랐던 거는 물론 이제 대충 그런 감은 갖고 있었지만 2030 남성들의 표가 이준석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라는 게 지표적으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연유는 좀 근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멀리 볼 거 없이 저희 집에 이제 20초 20대 아들이 있는데 네. 이준석이나 이쪽에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투표를 했죠. 네. 지난 총선 첫 투표할 때 아빠가 YTN 라디오 자르는 걸 잘리는 걸 보고 툭 들어오더만 에이그 1번 찍어줄게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뭐 사실 이번에도 아마 잘 찍었을 거라고 네. 믿고 있는데 제가 네. 뭐 묻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의 문화가 인터넷이나 뭐 커뮤니티에 이준석의 어떤 팬코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저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자기들끼리 용어를 쓰는 것도 그런 그러니까. 용어 같고요. 막 긁힌다 뭐 그런 표현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딱 뭐 대화 나눠보면 잘 모르는 또 전 딸도 있거든요.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저 오빠하고 딸 그 둘이 남매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 애들이 먹히는 문화가 저는 있다고 좀 봐요. 그 그룹 그게 안에서 이준석이나 이쪽에서 그래서 긁고 있는 남녀 차별적 요소 아니면 그 차별이 되는데 역차별 당하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런 느낌의 네.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 가지고 저변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라운 게 이게 그 출구조사니까 뭐 확인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재명 후보가 20대 남성에서 제일 떨어졌던 것 같아요. 3명 중에서 네. 이준석하고 김문수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오랫동안 지속된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오창석 평론가 말했던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를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티라는 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오창석 평론가한테 여쭙는 건데 커뮤니티 여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잘 관찰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저는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은 우리 이제 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 들어가면 우리 MT, OT 뭐 얘기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얘기하고 친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네. 요즘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학교 동아리 활동이 취업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시간이 뺏긴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스펙 쌓는데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오프라인으로 서로 얘기하고 흔히 말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회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랑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온라인으로 다 빨려 들어가면서 좋지 않은 내용, 그리고 편견 있는 내용, 또는 심지어 팩트가 왜곡된 내용마저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훨씬 더 쉽게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이트를 중심으로 잘못된 정치 정보가 퍼져나가고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미워하는데 몰두하다 보면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 막 비하하고 이런 거 아직도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도 똑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생겨요.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표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관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 당자들이 가서 막 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을 하고 맞아요.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내서 정치에서 오프라인으로 뿌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인터넷에 글 쓰는 거 하고 그래 라는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바뀐 이유가 뭐냐? 후보가 성남시장부터 트위터나 이런 온라인 SNS를 일찍했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여기에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민주당이 바뀐 상태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지나간 거고 몇 번 얘기했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인국공 사태라고 했었던 그게 결국은 핵심은 뭐였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정규직이 되기 위한 마지막 몇 개 안 남은 신의 직장인들인 거예요. 그 자리가. 네. 그래서 정규직을 위해서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 쌓고 자기 생각했을 때는 수험생 생각 취준생 입장에서는 남들이 놀러 가는 거 놀러 가지 않고 옷 사는 거 옷 안 사고 해외 여행 안 가고 나는 스펙 쌓고 봉사활동하고 토익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편하게 비정규직 가던데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정규직이 돼? 여기에 대한 박탈감. 네. 근데 이게 왜 분노하느냐? 예전 같은 경우는 저만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저같이 이제 취준생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현대차 내에서만 계열사로 한 7개, 8개가 정규직 신입을 채용했어요. 아, 공채했죠. 네. 2010년대 대졸공채를. 후반으로 네. 들어가면은 현대차에서도 신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직 채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 회사에서도 신규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정규직 자체가 굉장히 좁아진 거예요. 그 길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네. 여기서 너무 쉽게 정규직이 돼버리네. 그럼 우리가 준비한 그 시간들이 바보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 대부분의 인사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세상 만들어야지 애새끼들이 왜 이런 거야? 네. 라고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그때 이준석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때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지? 저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상황적으로 정규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건방진 새끼들이 너 사회도 모르고 사회 정의도 모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꼰대가 돼버리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아니, 특히 이제 운동권 출신의 이제 꼰대 같은 그렇죠. 분들이 대체로 이념적으로. 네, 우리 2030 남성에 대해서 게임에 중독된 놈들, 커뮤니티에 빠져든 놈들이라고 치부하면서 대화조차 안 하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지금 네. 말했던 것들이 사실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평등하고 좋은 정의로운 세상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닌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나 그 당시 이준석이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뭐 공정이니 나발이니 상식이니 하고 돌았던 게 저거를 끌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세대 포위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겼던 네. 거예요. 네. 지난 선거를. 근데 그 기세가 아직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시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다른 얘기긴 한데 거기 문화들이 돌아다닌 게 제가 좀 놀랐던 게 오늘 아들 얘기 좀 했는데 반문노라는 말은 네. 우리는 막 아빠가 대구 사람인데 표현을 왜 그렇게 하냐? 반문은 나로 가요. 뭐하노가 되고요. 한번 나. 아니 우리 경상 사투리가 의문사가 들어가면 네. 뭐
노로 가는 거고 네. OX를 물을 때는 나로 가요.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이해됐습니다. 예. 뭐 하노? 네. 어디고? 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 커뮤니티 애들은 다 노를 씁니다. 노, 고, 노, 노.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한참 동안 반문노 이랄게 얘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니는 아빠가 대구 사람인데 그걸 모르나? 우리 다 반문낙하 니네 반문노 하는데 야 뜨끔 놀라는데 그 커뮤니티는 다 반문노로 그게 일베 용어 같은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약간 그게 봐야 돼. 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네,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준석의 득표 전략 속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노무현 전 정통령에 대한 폄훼 정서가 일부 남아있는 커뮤니티를 관찰하고 굉장히 애정하는 이준석이 그걸 딱 긁은 거죠. 근데 잡은 이번 거죠. 선거에서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너무 많이 팔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희한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신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TV 토론을 발언한 인간이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이제 이준석의 토론이나 이준석의 화법 자체는 이번에 젓가락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성 발언이고 혐오 발언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무리 자기가 어디서 들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는데 여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지만 여성을 미워하는 남성들에게 기댄 것은 혐오를 조장한 건 맞아요. 늘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여성 혐오 발언한 거 가져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준석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거죠. 당신은 여성 혐오를 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조장하는 걸 했습니다. 그렇지 그거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설이 내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는 여성과 함께가 나 아내와 함께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여러모로 저는 이제 이준석이 이제 걸려 있는 부분들이 뭐 윤태균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정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라고 전 연말 넘기기 힘들 거라고 봐요. 연말을 넘기기 힘들다. 체포동의안에 이런 거 다 바로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게 큰 네. 것 같아요. 그 젓가락을 우리 발언했던 거 관련해서 뭐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누구 거라고 얘기하면서 욕하면 되네요,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이런 똑같은 거. 이게 괜찮습니까?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하면 안 되죠. 보통은 안 하죠. 요거를 정규 방송이라면 안 하죠. 예. 이러면서 괜찮은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아주 나쁜 짓이죠. 아주 네. 나쁜 방식이고 그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멍청하게도. 그래서 저 이제 그 부분 아까 전에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데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 것이냐? 아닙니다. 정의로운 게 맞아요. 맞죠. 네. 다만 정규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무엇인지는 깊이 헤아리고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이걸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때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했냐? 그거 뭐 메달권도 아닌데 뭐 해서 욕 엄청 쳐먹었거든요.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국공 사태와 본질이 같은 겁니다. 뭐 어때 뭐 좋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이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의견 수렴을 오프라인 가서 요즘 뭐 전단지 돌리면서 대자보 붙이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 온라인상에서 해야지.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 그래서 네. 커뮤니티를 주목해야 봐야 된다는 된다는 겁니다. 거예요. 네. 그들의 용어, 그들의 생각, 그들이 요구하는 거,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 저 두 개 때문에 맞는 일어난 말입니다. 일이에요. 네. 그때가 시작돼가지고 그거를 딱 잡고 이준석이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포 이론이라는 게 말이나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와가지고 저 정치인들의 짓을 한 거고 급기야는 이준석은 전 젓가락으로 끝났다고 보거든요. 아주 나쁜 그걸 그런 거는 머리가 좋은 거죠. 하버드에서 그런 거 가르쳐준지 몰라도 아주 못된 걸 배워가 못된 짓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로 오창석 평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마지막에 나는 제가 예측을 했어요. 9.9999999% 받아라. 그래서 한 10표 차이로 떨어져라. 꽃이다. 똑같아요. 오창석은 뭐 8%니까 많이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더 저는 열불나게 해요. 9점 더 받든지 어쨌든 1% 받든 0.1을 받든 9.9999999% 받든 똑같이 끝났습니다. 돈 10원도 못 어쨌든 받습니다. 간에 선거는 끝났고 그 이준석이 차지했던 영역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살펴가지고 뭔가 그들을 네, 견인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올바른 길로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길 기대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기 무섭게 정말로 네. 정광석과처럼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게 국무위원들 사표를 냈더니 박성재만 잘랐습니다. 지금 정광석과처럼. 정보부 쪽의 네.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네. 실무적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찰, 흔히 말하는 윤석열의 동조한 검찰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동조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일단 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다만 나머지도 분명히 이제 개업 날에 함께 국무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 사람들은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은 시킬 대로는 시키고 다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임명되는 장관들에게 인수인계를 잘 하기 위해서 네. 내버려 두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이완규 같은 사람 옆에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이완규가 속마음은 지금 무엇일까? 꼴 좋다 법제처장. 진짜. 국무위원은 안 잘렸는데 자기는 재판관은 잘렸습니다. 일단. 네, 또 앉아가지고 국무회의에 앉아가 김밥 먹여가면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어색하지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 뭐라 했더라 하여튼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 웃으면서 같은데 합시다 했잖아요. 웃으면서 합시다. 네. 저는 아마 느낄 겁니다. 그 기억나겠지만 뭐 이거 진행 누가 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의전관인가 의전관에. 누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행하세요 하니까 뭐 진행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만 죄송해요. 모두 발언했다는 것처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비춰봤을 때는 말이 국무회의였지 제대로 준비도 안 해오고 다들 와서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윤석열 혼자 떠들고 그러니까. 대충 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갔던 것처럼 보여요. 그걸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국무위원들도 준비 안 하고 왔겠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사표 냈고 이제 가고 싶지 그거 앉아 있기 싶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붙잡고 놓고 김밥 먹여가면서 앉아서 들으라잉? 10시부터 1시 한 40분까지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국무회의 가시기 전까지 좀 임시 국무회의도 하고 많이 하고 법들 많이 통과시킬 때 보여주고 이렇게 자, 하는 거다. 네가 반대했던 그 법이다잉? 통과할게잉? 이런 일까지 이제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네. 아니, 데리고 댕겨도 돼요. 어때요? 뭐. 전 박성규 데리고 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놔두고 어때요? 대통령 하락한 해야죠. 지들이 뭔데? 저는 좀 가도 된다. 아니 국무회의 풍경이 그러했고 전날에 이제 비상경제점검 TF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각자 직급의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 와중에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아, 네. 아이디어 있으면 내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원래 맞아요. 평소에도 그러시죠? 예, 평소에도 그러시고 네. 보내시면 이제 뭐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제 연락이 안 되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얘기하면은 진짜 하나하나 다 보십니다. 그래요. 다 꼼꼼하게 읽으시고 어느 순간 저거 반영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냈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대통령님한테 저는 번호 알려드렸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라고 한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여러분들이 일하는 정부, 일하는 공무원, 일하는 정치인들을 제대로 한번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화번호 얘기한 오창석 평론가 다 있어요. 저희들. 참 옛날부터 실제로 저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보내보셨군요. 그러니까 네. 다 보면 알잖아요. 누가 썼는지. 그렇죠. 네. 오창석 평론가는 더 잘 알겠지만 실제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짜 앉아서 계속 답변하고 그거 할 사람이거든요. 윤석열처럼 진짜 술 먹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하나 정반대예요. 계속 일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디어 얻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 얘기 딱 했을 때 너무 어색하지 않는 게 성남시장 때도 그랬을 것 같고요. 맞아요. 경기도지사 때도 그랬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전화해라. 네 생각나면. 그래서 그 다 채택하겠다가 아니에요. 네. 니네 아이디어 맞으면 채택하겠다는 거거든요. 참고하겠다. 되게 저는 되게 이재명스럽다. 이재명 같다. 야, 그러면 이제 생각합니다. 문자를 보내면은 통상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 정치인한테 문자를 보내본 적이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좀 어떤 식으로 옵니까? 박 변호사님 근데 그걸 정말 지어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참모진이 할 수도 있는데 예. 답을 해줍니다. 음. 답을 저는 상세하게 받았었거든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야,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이 전화기에 거의 정치인들이 거의 다 있어요. 아, 그렇겠죠. 뭐 걸면 다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럼 안 하죠. 보통은. 바쁜데. 근데 이재명 뭐 지금은 대통령이 지금 당신 대표 그때도 제가 한두 번 전화를 한 적이 찾고 있잖아요. 지금 오창석.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답을 합니다. 예. 야, 어떻게 길게는 옵니까? 아니라- 길게는 아니라도. 네.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2021년 재보궐선거 끝나고 서울 부산시장이 이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아까 인국공 사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보고서를 제가 30몇 장을 써서 사실은 청와대로 보낸 거예요. 야. 청와대로 보내서 이제 몇몇 분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주류적 사고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거였고 그 보고서가 흘러서 이재명 도지사한테 갔는데 같이 회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 보고서를 출력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저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참석자한테 물으셔가지고 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물어보셔서 대단하시다. 2021년 6월 날짜를 말하면 좀 그러네. 어쨌든 어떤 날짜인지 모르니까 언젠가 네. 저녁 11시 24분에 잘 읽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먼저 문자를 주셨어요. 야. 저는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네. 그리고 해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답장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제 의견 가감히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직접 제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제 개인 보고는 시작됐었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보면은 스타일의 정치인이에요. 그냥 사실은 정치인은 조금 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안 받으세요. 맞아요. 제가 참 아쉬운 거는 그렇게 친하게 방송도 하고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띄워도 줬는데 저 전화를 드리면 안 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류의 정치인은 아니다. 네. 그 말씀 제가 반드시 저도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과 통화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통화를 할 일은 없죠. 우리가. 보고서만 계속 쓴 거죠. 네. 아, 혹시 그 대통령 된 후에는 두 분이 이제 연락을 시도하신 적은 아니. 아직 없는 없어요. 거죠. 아, 저는 네. 사실은 저도 지사 때 시장 때도 봤던 것 같은데 좀 방송도 꽤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네. 전화도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다 대표, 시장, 지사, 고문 자리별로 다 돼 있어. 자리별로 직접 그 전화기가 좀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는데 이재명 관련된 전화가. 네. 근데 특히 대표된 이후로는 저는 전혀 절대 안 드렸어요. 아. 저 대통령 이후 제일 드리기가 좀 그렇죠. 바쁘신 걸 그래도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때문에 전화 드릴 일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지울게요 전화번호. 아니, 우리